윤가은. 출생신고서를 본 순간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 해고시킨 그 신입사원이 27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니. 그렇지만 가은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성그룹 본사 42층 회장실 앞 복도는 언제나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먹구름이 덮여 있었고 습기 섞인 공기가 건물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죠. 인사팀 대리 박서진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죠. 회장실 앞 비서실을 지나치며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지 망설였죠.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감사실장 최민혁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재촉했습니다. 박 대리, 아직도 거기 서 있어? 빨리 보고 올리라고 했잖아.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오세요. 강희연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지난 사흘 동안 계열사 합병건으로 연일 회의가 이어졌고 어젯밤에는 장모 장명숙 고문과의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경영 방침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식어버린 커피는 쓰기만 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윤가은 경영 방침 위반 건입니다. 이연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고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용만 간단히 말해요. 서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보고했습니다. 하청 청소 노동자들에게 회사 식당 무료 식권을 몰래 지급했고 야근 택시비를 임의로 청구했습니다. 총무팀에서 발각했고 감사실에서 징계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신입사원 한 명의 사소한 위반보다 더 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오전 10시에는 금융감독원 실사팀과 만나야 했고 오후에는 합병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해요. 오늘 합병 프레젠테이션도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연은 이미 다음 서류를 펼쳐들고 있었고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최민혁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박 대리.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회사를 위한 길이죠.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묵직한 죄책감이 자리 잡았죠. 그로부터 30분 뒤 대성그룹 인사팀 사무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들려야 할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죠. 신입사원 윤가은은 자리에 앉아 이번 주 제출해야 할 복지제도 개선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보안요원 2명이 들어섰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가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안요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가은 씨,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인사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간다니요? 지금 업무 중인데. 보안요원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은의 양팔을 가볍게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죠. 가은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제 가방이라도 챙겨야죠. 서류도 있고. 동기 정유리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은의 가방과 개인 물품을 챙겨 뒤따라왔습니다. 유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은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은 씨 미안해요. 박 대리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진은 손에 든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영 방침 위반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윗선 지시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은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청 노동자에게 식권 부정 지급, 야간 택시비 허위 청구, 즉시 해고 처분.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난주 청소팀 오말순 아줌마가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식권 몇 장을 건넸을 뿐이었죠. 그리고 야근하는 인턴들이 막차를 놓쳐 곤란해하는 걸 보고 택시비를 신청해 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해고 사유가 된다고요? 서진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못 들었어요. 감사실에서 올라온 거라. 유리가 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은아, 억울해도 버텨. 나중에 진짜 말하자. 지금은 일단. 유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은은 그런 유리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유리야. 나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보안 요원들이 가은을 밖으로 이끌었죠. 로비는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임직원들이 바삐 오가고 외부 방문객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인 가은을 보자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쳐다봤죠. 그 시선들이 가은의 등을 찔렀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정문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가은의 개인 물품을 담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나가세요. 가은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책상 위에 두었던 액자, 필기구, 그리고 몇 가지 서류들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상자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이 문을 밀어내며 상자를 밀쳤습니다. 가은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은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웠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죠. 액자, 펜, 메모지 그리고 입사 지원서와 함께 제출했던 출생신고서, 사본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은은 그것까지 주우려 했지만 바람에 날려 로비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종이는 대리석 바닥을 타고 기둥 뒤쪽 구석으로 사라졌죠. 이것도. 가은은 일어서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더 이상 회사 건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은은 로비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고 떨어진 종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죠.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회사가 잘못된 걸까? 가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으로 아무도 없는 거리로. 로비 안에서는 유리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바닥을 내려다봤죠. 그때 기둥 뒤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사 지원서, 그리고 그 뒤에 스테이플러로 박힌 출생신고서 사본. 유리는 그것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 호출벨이 울렸고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사원, 회의실로 빨리 와. 유리는 종이를 로비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두고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종이는 로비 한 구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종이 위에 적힌 이름 윤가은은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로비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죠. 강희연 회장은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검은색 코트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어깨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외부 투자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저녁에는 금융권 인사들과의 만찬까지. 이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목덜미는 뻐근했죠.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로 붐비던 공간이 지금은 형광등 불빛만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던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기둥 뒤쪽 청소 카트 옆에 청소 노동자 오말순 아줌마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어요? 이연의 목소리에 오말순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이 시간에 직접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말순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회장님, 예. 오늘 바닥 왁스 작업이 있어서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오늘 그 신입사원 윤가은 씨 말이에요. 이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왜요? 오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애였어요. 저희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말순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지만 이연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런 일은 늘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원칙과 규정,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이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에 멈췄습니다. 기둥 뒤 청소 카트 바퀴 옆에 구겨진 채 놓여있는 흰 종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연은 몸을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두 장이 스테이플러로 함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신입사원 입사지원서라는 제목이 보였고 그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가은. 이연은 그 이름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아침 박서진이 보고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해고 처리한 신입사원. 이연은 무심코 종이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은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연은 별 생각 없이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출생일자, 출생장소 그리고 친부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이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친부 성명 강이연.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이연은 종이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착각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거기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희현. 자신의 이름이. 그리고 출생일자는 27년 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름이 윤가은? 이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장으로 다시 돌아가 지원서를 읽었습니다. 윤가은, 나이 27세, 출생지 서울 모든 정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기둥에 부딪혔지만 느끼지 못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7년 전 그날 밤,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고 이연은 그녀를 한강 여인의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던 이연에게 장모 장명숙이 다가왔죠.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연 씨, 당신 집안 피 깨끗한지 누가 알아? 장명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그저 장모가 손녀를 보살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아기는 사라졌습니다. 장명숙은 아이도 함께 떠났다고 차갑게 말했죠. 병원 측은 유산이라고 기록했고 이연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출생신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오늘 아침 자신이 해고 명령을 내린 신입사원이었던 것입니다. 설마 그 아이? 이연은 말을 끝내 뱉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죠.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왼팔이 저리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이연은 비틀거리며 기둥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진 다리가 그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오말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의 몸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종이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죠. 오말순이 황급히 달려왔고 마침 야근을 하던 총무팀 대리도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빨리 119 불러요. 혼란 속에서 이연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전화를 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이연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향해 뻗어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들것에 실렸고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환자분 것 같은데요? 같이 가져가요.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이연의 손에는 구겨진 지원서와 출생신고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그 종이를 놓지 않았죠. 1시간 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장명숙은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의사에게 상태를 물었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혁심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복도 끝에서 박서진이 황급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장명숙은 서진을 보자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박대리. 예, 고문님. 장명숙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그 신입 어떤 사고를 치네였지?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을 도와준 것 때문에 해고됐습니다. 윤가은이라는 직원이었습니다. 윤가은. 장명숙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서진은 그 미소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인사 기록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놓게. 예. 하지만 이미 해고 처리가. 내가 확인할 게 있어. 장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명숙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현 씨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복도의 형광등은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이현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고 그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출생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 윤가은은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희연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이현은 듣지 않았죠. 오늘은 계열사 합병 관련 긴급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회장으로서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낡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그 안에는 윤가은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은 지난 사흘 동안 그 종이를 수십 번 들여다봤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죠. 친부 성명 강희연. 출생일자 27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일까? 그는 장모 장명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분만실 앞에서 던졌던 차가운 말들.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본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비서 이소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더 쉬시는 게. 괜찮아요. 오늘 이사회 준비는 다 됐죠?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재무부, 법무팀, 감사실에서 모두 참석합니다. 합병 관련 최종 안건과 실사보고서는 이미 배포했습니다. 이현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소정이 그의 옆을 따라 걸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명숙 고문님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장명숙. 그녀는 명예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죠.
창립자의 부인이자 이연의 장모. 그녀 없이는 중요한 결정이 통과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사회장은 40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무담당 이사, 법무담당 이사, 그리고 각 계열사 대표들까지. 테이블 한쪽 끝에는 장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이연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재무담당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연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작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재무팀에서 합병 관련 재무제표를 발표했고 법무팀에서는 법률 검토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안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감사실장 최민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매와 계산적인 표정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연은 민혁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합병건과는 별개로 최근 내부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민혁은 서류 파일을 펼쳐 들었습니다. 신입사원 중 문제 인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경영 방침을 위반해서 즉시 해고 처리됐다고요. 혹시 회장님께서 직접 결재하셨습니까? 이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민혁의 의도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해고된 신입사원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이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그게 왜 이사회 안건입니까?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요즘 외부에서 우리 그룹 내부 비자금 의혹이 돌더군요. 언론에서도 슬슬 냄새를 맡고 있고요. 혹시 그 신입사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비자금이라는 단어는 민감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자금이라니, 그건 또 무슨... 민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소문이 있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회장님, 이런 민감한 시기에 내부 인사 문제로 구설수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연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혁의 말투에는 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이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비자금 같은 건 우리 그룹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장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감정으로 회사를 흔든다니까요. 회장도 너무 감성적으로 인사를 하지 마세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명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신입사원, 하청 노동자들을 도와줬다고 하던데 물론 착한 마음이었겠지만 회사 규정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두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회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연은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미소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그렇게 마무리됐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연은 비서실로 이소정을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낡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소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이연은 출생신고서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입사원 윤가은 그녀가 어떤 경위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가족관계, 과거 기록까지 전부 조용히 조사해 주세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요. 이소정은 출생신고서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친부 성명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회장님 성함이. 그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에 출생신고서를 넣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장 고문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이소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인사팀 사무실. 박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윤가은의 인사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장명숙 고문의 지시로 이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했었죠. 하지만 왜 고문이 해고된 직원의 기록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 번호를 확인한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박서진입니다. 박 대리, 지금 감사실로 올라올 수 있어? 최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요? 무슨 일이? 그냥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손을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실은 4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민혁이 책상에 앉아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손짓으로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혁은 서류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 신입, 윤가은 외주 청소 노동자들 편을 들었다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착한 마음에서 한 것 같은데요. 민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한 마음? 회사에서 착한 마음이 통하는 줄 알아? 그 아이 뭔가 더 있을 거야. 누가 시켰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무슨 말씀이신지. 민혁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대리, 자네도 알 거야. 요즘 우리 그룹 비자금 소문 돌잖아. 혹시 그 신입이 그런 정보를 캐려고 들어온 건 아닐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가은 씨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자네가 어떻게 알아? 한 달도 안 된 신입인데. 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 인사 기록, 나한테도 필요해. 출생 기록부터 학력, 경력, 전부 다. 하지만 이미 고문님께 나도 봐야 한다고. 상부의 뜻이야. 알겠지? 민혁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장명숙에게 파일을 넘긴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컸는데 이제 민혁에게까지 넘겨야 한다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감사실장이었고 그의 말을 거역하면 서진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가봐.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은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회사였으니까요. 그날 밤 이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저택은 고요했고 하인들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연은 그 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병원에서 받았던 서류들. 유산 진단서, 사망 진단서. 이연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그는 서랍 맨 밑 오래된 가죽 파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로 여러 번 봉인되어 있었죠. 이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고 잉크는 발에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당신 딸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쪽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메모. 그는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가끔씩 도착했던 익명의 메모.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장모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 믿었죠.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생신고서를 본 후 이 메모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진짜였구나. 이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는 딸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회사에 입사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이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가은아.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윤가은은 반지하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들이 주르륵 펼쳐져 있었죠. 편의점 야간 근무, 카페 주말 알바, 배달 대행. 어느 것 하나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단기 계약직을 전전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는 학자금 대출 독촉 안내였습니다. 가은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입사 첫 월급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이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방 한쪽 구석에는 짐이 가득 담긴 상자 2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쫓겨날 때 들고 나온 것들. 책 몇 권, 노트, 명함 케이스, 그리고 로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 하나. 가은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입사지원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도 함께 끼워져 있었죠. 그녀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친부 성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만 적혀 있었고 출생 장소는 한강 여인의원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가은은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어머니 김혜리는 늘 너를 입양했을 때는 이미 돌이 지난 뒤였어라고만 말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전화기를 들고 가은은 대성그룹 인사부 HR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인사팀 박서진입니다. 서진 선배, 저 윤가은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은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니에요. 선배 탓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뭘 위반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영 방침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긴 건지. 그게 서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은은 그의 망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 저는 회사 돈을 훔친 적도 없고 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어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식권 몇 장 나눠드린 것 뿐이었는데 윗선 결정이라 나도 자세한 건 못 들어. 미안해, 가은아. 정말 미안해.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반지하 창문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가은은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가은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였죠. 사장은 이력서를 보더니 대성그룹 다니다 왔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라고 물었고 가은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면접은 어색하게 끝났고 사장은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가은은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가은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 몸을 웅크렸지만 빗물은 사정없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죠. 주변에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지만 모두 자기 우산 아래 숨어 있었고 아무도 가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가은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노년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죠. 남자는 가은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윤가은 맞지? 가은은 깜짝 놀라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여러 번 붙었다 떨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만수라고 해. 옛날에 택배 기사 일을 했었지. 27년 전쯤. 27년 전요? 가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7년 전이라면 그녀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이거 받아.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만수는 봉투를 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작고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한강 여인의원 산부인과 입원 밑분만 영수증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날짜는 2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가은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죠. 가은은 숨을 멈추고 영수증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 미안하다.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만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옛날에 당신을 안아 올렸던 간호사가 나랑 친했거든. 그 사람이 내게 그런 얘기를 했어. 무서운 사람들이 얽혀 있었다고. 아이가 바뀌었다고. 무서운 사람들이요? 재벌가 사람들 말이야. 그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러 오는 곳이었어. 그날 밤에도 그랬지. 누군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사라졌어. 그리고 다른 아이가 그 자리를 채웠지. 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는 말.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겁이 났었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이대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만수는 버스가 오는 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알려주지 못해서.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은은 손에 쥔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강 여인의원. 아이가 바뀌었다. 무서운 사람들.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스는 떠났지만 가은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빗줄기를 맞으며 영수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가은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가은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네, 맞는데요. 대성그룹 비자금 제보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가은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비자금이라니. 그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해고된 이유가 단순히 규정 위반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당신 부모 이야기도 알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은은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손에 쥔 영수증은 빗물에 젖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는 말, 비자금 제보, 부모 이야기,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누구일까? 그날 밤 가은은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강 여인의원. 27년 전. 아이가 바뀌었다. 그리고 대성그룹. 모든 퍼즐 조각이 어딘가에서 맞물려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서, 한강 여인의원, 정만수, 비자금, 해고, 대성그룹. 단어들이 종이 위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 사이를 선으로 이으며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가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진실을 찾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라. 이틀 뒤 가은의 휴대폰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죠. 가은은 양어머니 김혜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가은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오늘 저녁 6시에 시내 그랜드 호텔 로비 라운지로 나오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낮고 침착한 톤이었죠.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이 거기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한 전화, 의문투성이인 영수증, 그리고 해고 이후 계속 따라다니는 불안감.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은은 그랜드 호텔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은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회전문 너머로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가은은 평소에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발소리를 작게 울렸고 곳곳에 놓인 가죽 소파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운지는 로비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고 안에는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가은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희연이었습니다. 이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은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왜 회장이 여기 있는 걸까?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하지만 이연이 고개를 들어 가은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가은은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연은 손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부른 건 나였어요. 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당신이 받은 영수증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연은 테이블 위에 낡은 영수증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은이 정만수에게서 받았던 바로 그 영수증이었습니다. 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 근처에서 누군가 이걸 내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이걸 갖고 있다고 말했죠. 이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종이 누구에게서 받았죠? 그리고 왜 우리 회사 비자금 메시지가 당신에게 간 거죠?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정만수를 떠올렸습니다. 택배 기사였던 그 노인. 아이가 바뀌었다고 말했던 사람. 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만수라는 분이 주셨어요. 27년 전에 택배 기사로 일했던 분이래요. 그분이 저한테 이 영수증을 주면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강 여인의원. 27년 전. 그 단어들이 그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아이를 낳던 밤. 장모 장명숙이 분만실 앞에서 던졌던 차가운 말들.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은은 이연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연과 가은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최민혁이었습니다. 감사실장인 그는 양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테이블 맞은편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시는군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실장, 무슨 일이요? 민혁은 대답 대신 손에 쥔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파일이 열리면서 안에 든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가은은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가은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가씨 회장님 친딸 맞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은은 손에 쥔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친자 확인서, 피엄자 1 강희연, 피엄자 2 윤가은,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는 이현을 바라봤습니다. 이현 역시 종이를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지금까지 숨기셨죠? 민혁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이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종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검사 기관 이름, 도장.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했던 검사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서류 조작된 거야. 이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이건 공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아니야. 이 도장, 이 서명 전부 가짜야. 나는 이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이현의 말에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은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안쪽 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여자. 가은은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현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장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 박보?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음, 발소리, 그리고 다시 장명숙의 목소리. 집안에 맞지 않는 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 다른 아이로 바꾸라고. 하지만 고모님, 이건 말대꾸하지 마.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조용히 처리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라운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현은 의자에 깊이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가은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당황한 표호로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누가...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27년 동안요. 만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이 녹음을... 네. 그날 밤 분만실 복도에서 녹음한 겁니다. 제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몰래 녹음기를 돌려뒀죠. 만수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명숙 고문님이 신생아 바꿔치기를 지시한 겁니다. 회장님의 친딸을 다른 아이와 바꾼 거죠. 이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장모. 그가 믿었던 장모가 자신의 딸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는 딸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회사에 입사했다가 자신의 지시로 해고당했습니다. 가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바꿔치기. 그녀는 바뀐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그녀를 키운 양어머니 김혜리는 어떻게 그녀를 입양하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민혁은 상황을 파악하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한 친자 확인서가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집어들고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라운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이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강 여인의원. 아이가 바뀌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를 나온 가은은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방금 전 들었던 녹음 파일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 받고 차갑고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은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고 도시의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도윤. 대학 선배였던 그는 지금 프리랜서 탐사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선배, 저 가은이에요. 가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선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작업실로 올래? 네, 지금 갈게요. 가은은 택시를 잡아타고 도윤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실은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문을 두드렸고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작업실 안은 서류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신문 스크랩과 메모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여러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 하나를 가은에게 권하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가은은 가방에서 영수증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도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통보, 정만수의 등장, 산부인과 영수증, 그리고 오늘 호텔 라운지에서 들었던 녹음 파일까지.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부탁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좀 찾아줘요. 대신 대성그룹 비자금 얘기도 다 넘길게요. 도윤은 영수증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강 여인의원 27년 전이라. 폐업했을 것 같은데 혹시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찾아보자. 일단 병원 등록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인터넷 기사, 의료기관 등록 현황, 옛날 전화번호부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단서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여인의원은 15년 전에 폐업했고 건물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명단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봐. 박선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네. 지금은 재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가은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희, 48세, 한강 여인의원 근무 경력 7년. 현재 선희 재활의원 운영 중.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 시외각 쪽이네.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가자. 지금 가면 문도 안 열었을 거야.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업실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침 8시 두 사람은 선희 재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고 1층에는 재활의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은과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접수대 뒤에는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선희 원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진료실에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희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낡은 서류 캐비닛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선희는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여인의원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어요. 가은이 말했습니다. 선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병원 오래전에 문 닫았어요. 왜 그걸 물으시죠? 27년 전 그곳에서 일하셨죠?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거기서 일했어요. 가은은 영수증을 꺼내 선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선희는 영수증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정만수라는 분이 주셨어요. 그분이 택배 기사였다고 하던데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 씨 그분을 기억해요. 분만실까지 물건 나르던 택배 기사였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가은과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재벌가 부인이 출산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날 밤 분만실이 갑자기 폐쇄됐고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저는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요? 그날 밤 아이 울음소리가 2번 들렸어요. 처음엔 한 명의 아기가 울었고 그 다음엔 다른 아기가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분만 기록에는 한 명의 아기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다른 아기는요? 사라졌어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고 경고했죠. 선희는 일어나 서류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맨 아래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서워서 못 버린 기록이에요.
선희는 봉투를 가은에게 건넸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키트 결과지였습니다. 익명으로 보관해 둔 거예요. 당시 병원에서 몰래 채취한 샘플로 검사한 결과죠. 가은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녀관계 가능성 99% 윤가은, 산모 기록 삭제.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녀관계. 그렇다면 그녀의 친모는 누구였을까요? 왜 기록이 삭제된 걸까요? 이게 진짜인가요? 네. 제가 직접 검사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받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죠. 가은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선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해요. 나이 든 여자였어요. 아주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죠. 가은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명숙. 그 이름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강희연은 정만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서 이소정이 조사한 결과 만수는 현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이연은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만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은 작고 간소했습니다. 이연은 의자에 앉으며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 말을 했습니까? 이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만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 이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메시지는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 모두 위험해진다. 이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명숙 고모님 측에서 보낸 게 확실해요. 그 뒤로도 계속 감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침묵한 겁니까?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대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장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 그녀가 모든 것의 배우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어떻게 가진 겁니까? 그날 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몰래 녹음기를 돌렸죠. 나중에 들어보니 고모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그 파일 더 있습니까? 네,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원본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회장님, 장모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연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은과 도윤은 선희 재활의원을 나왔습니다. 가은은 손에 DNA 결과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원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강희연이었습니다. 이연과 가은은 골목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연의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고
가은의 손에는 DNA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여기에? 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원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나도 만수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봉투를 맞바꾸어 보았습니다. 이연은 DNA 결과지를 읽었고 가은은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장명숙. 그녀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이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를 만나야 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해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이연은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장명숙의 교회 별장이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골목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차가 교회로 향할수록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이연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유리창의 빗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장명숙의 별장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양쪽에는 높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둠은 더욱 짙었고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2층짜리 서양식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정문에는 철제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연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세 사람은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 안에 계실까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이연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계실 겁니다. 이 별장은 장모님이 혼자 계실 때 자주 오시는 곳이거든요. 이연은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가은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해요. 저를 지운 사람이 누군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들어갈 테니까요. 가은은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작은 출입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출입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가은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가는 동안 가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고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가은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가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고 대리석 바닥은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가은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가은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에는 유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긴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와인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장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명숙은 우아한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은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오셨군요, 윤가은 씨. 장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은은 거실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대성그룹의 가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립자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형까지 이어지는 족보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죠? 장명숙이 물었습니다. 가은은 가방에서 산부인과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함께 꺼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영수증이 떨어지며 와인 잔 옆에 놓였고 녹음기는 테이블 모서리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저를 지운 건 당신이었네요. 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장명숙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낡은 종이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당신이 직접 지시한 음성이 담겨 있죠.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 바꿔라고 말한 목소리요. 장명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제 인생을 가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은의 말에 장명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가짜라니. 당신은 잘 살았잖아요. 평범한 집에서 자라고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했고요. 그게 나쁜 인생이었나요? 평범한 인생이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왜 버려졌는지도 몰랐죠.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바꾼 것뿐이죠. 장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정원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피를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었어요. 장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 강희연의 아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었죠. 그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도 내키지 않았는데 아이까지 낳다니. 그 피가 대성그룹을 이어받는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다른 아이와 바꾼 거예요? 그래요. 그 애 지금 우리 집안에서 자라는 딸 말이에요.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집안 출신이에요. 교육도 잘 받았고 예의범절도 갖췄죠. 그 애가 대성그룹의 상속자로 적합해요. 당신은 아니고요. 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모두에게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당신은 평범하게 살았고 우리 집안은 제대로 된 상속자를 얻었으니까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저는 27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강희연 회장은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장명숙은 가은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건 강희연의 선택이었어요.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강희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명숙은 이연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위까지 오셨군요. 오늘 참 붐비네요.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와 가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모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가은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해졌고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은아, 이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너를 버린 죄를 평생 짊어질게. 이제야 찾았다. 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이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로서 한 번도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서 심지어 너를 해고시켜서 용서해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하다. 가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도 이연 앞에 주저앉았고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가은은 울고 있었고 이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명숙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회장 자리 지키겠어요? 이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의 빗물을 닦아내고 장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책임질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을 배임 혐의와 유기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신생아 바꿔치기, 증거인멸, 협박 모든 죄를 밝혀낼 겁니다. 장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나를 고소하겠다고요? 당신이 지금 회장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에요.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조종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고요. 병원 간호사 박선희, 택배기사 정만수 모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명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업계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내 인맥, 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는 권력도 소용없죠. 이연은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은은 일어서서 이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명숙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떠나겠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장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연과 가은은 거실을 나왔고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별장은 점점 멀어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연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가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연은 가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그래, 가은아. 나를 그렇게 불러줘. 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의 대면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명숙은 별장에서 나오지 않았고 대성그룹 내부에서는 긴급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실과 법무팀이 합동으로 움직였고 비자금 계좌의 흔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도 내부 고발을 통해 일부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루머처럼 퍼지던 이야기가 점점 구체화됐고 기자들은 대성그룹 본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현은 그 모든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이사들은 긴급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이현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 이소정에게 비상이사회 소집을 지시했고 경영쇄 신안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현은 가은과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7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이현은 가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가은은 이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대화는 때로 멈췄고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 침묵조차 두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은 가은을 본사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가은이 들어서자 이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이현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윤리경영실 실장 임명장이야. 가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가은 윤리경영실 실장 내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된 신입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적합해. 내부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고 불의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현은 가은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 비상이사회에서 내가 경영쇄 신안을 발표할 거야. 그 자리에 같이 서줬으면 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회장으로서 부탁하는 거야. 가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리경영실 실장. 그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부패를 바로잡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역할이었죠. 가은은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비상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대성그룹 본사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40층 이사회장 앞 복도에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은은 복도 한쪽에서 서류 파일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옆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고마워요, 선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소정이 그의 옆을 따라 걸었고 다른 비서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현은 복도를 지나며 가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고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무담당 이사, 법무담당 이사, 각 계열사 대표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명숙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이연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은을 돌아봤습니다. 가은은 심호흡을 하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은은 이연 옆자리에 앉았고 그 앞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가은 윤리경영실 실장 내정자. 재무담당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설명하겠습니다. 이연은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그룹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 비자금 의혹, 그리고 과거 개인적인 사건까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사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연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회계 시스템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신설, 하청 노동자 복지 개선, 그리고 윤리경영실 신설. 가은은 이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연의 발표가 끝나자 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경영실 실장 내정자 윤가은입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방침 위반으로 해고당했죠. 제가 한 일은 하청 청소 노동자분들께 식권을 나눠드리고 야근 택시비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규정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위반이었죠. 하지만 그 규정이 정말 옳았을까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굶어야 한다는 게 정당한 규정일까요? 가은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리경영실은 이런 불합리한 규정들을 바로잡을 겁니다. 하청 노동자 복지 개선안, 투명 회계 시스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대성그룹의 기반이 될 겁니다. 박서진은 회의장 구석에 서서 가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해고 통지를 전달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사회에서 당당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은의 발표가 끝나자 법무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최민혁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민혁 실장은 장명숙 고문과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 이미 해임됐습니다. 배임 혐의와 허위 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요. 비자금 계좌는요? 프리랜서 기자 서도윤 씨와 협력해 추적한 결과 여러 개의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언론에 공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재무담당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쇄신안에 찬성합니다. 우리 그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이 진행됐고 경영쇄신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연과 가은은 회의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햇빛이 건물들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고 도로에는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이연이 물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힘들 거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연은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가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놓쳐버린 세월만큼 앞으로 같이 있을 시간은 더 치열하게 살아보자. 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란히 선 부녀의 실루엣은 햇빛 속에서 겹쳐졌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1시간 뒤 이연과 가은은 본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부는 두 사람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은은 그들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주 전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이 로비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했고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유리가 로비 한쪽에서 가은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은아, 유리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해. 내가 해냈어. 유리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힘이야. 이연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천천히 와. 네, 아버지. 이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고 이연은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밖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은도 유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대성그룹의 역사 사진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섰을 때 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로비 바닥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 비 오는 날 이 문을 나서며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햇빛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가은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밖에서 이연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은은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시작이네. 이연이 말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닫히는 자동문 사이로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고 그 빛은 로비 바닥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짚는 따뜻한 재회의 빛이었습니다. 27년의 공백은 아직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연과 가은도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회장과 실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와 딸로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햇빛 속에서 겹쳐졌고 도시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조용히 울렸습니다.